오창익의 뉴스 공감.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익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추석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명절이면 뭐니 해도 가족끼리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게 제일입니다. 이른바 추석 밥상이죠. 오늘은 음식과 문화, 밥과 밥상,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을 통으로 터서 진행하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 공감 9월 9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석 특집은 황교익 마칼럼니스트 모셨고요. 또 청와대 조리장으로 계셨던 한상원 셰프 모시고 음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유튜브 오창익의 뉴스 공감에선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뉴스 공감 시작합니다. 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 뉴스 공감이 마련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입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황교익 마칼럼니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황교익입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조리장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한상원 셰프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상원 셰프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황교익 마칼럼니스트께서는 저희 방송에 몇 번 오셨죠? 네. 네. 그 다음에 한상원 셰프는 처음 오신 거죠? 예, 처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 조리장이라면 그러니까 셰프로 청와대의 음식을 맡아서 책임지셨던 분. 네. 네. 조리장이면 그럼 대장님 아니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각 분야가 한중일 양식 이제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양식 조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럼 주로 뭐 양식도 뭐 프랑스 음식이다, 이태리 음식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이 양식이라는 건 뭐 어쩌다 한 번 드시는 것이고요. 거의 이제 뭐 한식을 할 때 옆에서 이제 서포터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죠. 청와대도 살림집이군요.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주로 양식보다는 한식을 드시고 그렇죠. 예. 양식 셰프셔도 한식을 많이 하셨다. 네. 우리 황교익 선생님도 청와대 가서 식사하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시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2번 이상? 네. 좀 있으셔요? 뭐 청와대 음식은 그러니까 공식 행사들 할 때는 사실 그 청와대 요리사가 이제 간섭은 하지만은 그 행사 음식은 또 외부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내외하고 그 안에서 안쪽에서 드시는 음식과 또 행사용 음식 이런 게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청와대 가서 먹었던 음식은 그 행사용 음식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솜씨가 그죠? 예. 네, 그래서 가능성이 높죠, 그죠? 저희 청와대 셰프가 이제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5명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25명이면 대충 어떤 인원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분하고 포함해서 한 25명 정도 행사가 잡히면은 그 이하면은 저희가 직접 셰프들끼리 이제 예를 들어서 양식이다 그러면 양식 셰프가 주도를 해서 옆에 셰프가 이렇게 도와주는. 근데 이제 인원이 25명이 돼 버리면은 넘어버리는데 외부 호텔에다 이제 캐터링을 주는데요. 이제 그 주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식이다 그러면 한식 셰프와 청와대 저기 캐터링 들어오는 호텔하고 같이 이렇게 메뉴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저쪽 용산에 대통령실 이렇게가 따로 이렇게 청와대하고는 좀 완전히 좀 구조가 다르잖아요. 지금 저 아파트에서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면 사시고 이렇게.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예전처럼 그 청와대 조리실 이런 개념은 지금 없는 거 아닌가? 지금 뭐 확인은 제가 안 해봤지만. 그래서 아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직은 그 관저에 안 들어오셨죠? 네, 사저죠. 아마 관저로 들어오시면 거기 아마 셰프들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한남동 사저. 그러면 용산 집무실에서는 청와대 같은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까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많이 좀 혼란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시스템이 안 잡혀서. 약간 고용 안정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갑자기 일하시던 분들, 요리하시던 분들이 요리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 행사가 있으니까요. 뭐 지금 관저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외부 그
아마 컨벤션에서 각종 행사, 다과 행사는 아마 할 겁니다. 네. 네. 황 선생님은 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맛 칼럼니스트가 되신 겁니까? 그 먹고 살려고. 아니 물론 네, 저도 먹고 살려고 다 삽니다만. 네. 그 1992년에 네. 농민신문을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 일을 하자라고. 그러니까 신문 기자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뭐 기자 노릇을 하는 게 그 기자 노릇 할 때는 뭐 저 대우도 잘 받고 괜찮습니다. 네네. 사회적으로 뭐 지위도 있고요, 월급도 괜찮고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 끝나면 뭐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이 네. 그냥 사라지는 존재거든요. 근데 뭐 60에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살 무엇을 하나 잘 마련해놔야 자기의 특기를 하나를 만들어내놔야 돼요. 기자도. 네네. 그래서 뭘 할까 이러다가 아니 그럼 92년이면 60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는데도 일찌감치 생각하신 거네요? 그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먹고 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이 길거든요. 저희들 100살까지 살아요. 요즘 그렇죠. 100살. 네. 아마 지금 20, 30대는 아마 120까지는 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에 안정적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이런 것을 꿈꾸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내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60에 정년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40년 어떤 면에서는 뭐 6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내 평생의 관심거리로 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돈벌이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정체성을 일로 뭐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라는 게 자기가 노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가치나 세계관 이런 게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생 그 노동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때 나이 그때 뭐 30 이제 딱 들어갔을 때인데 이거 하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죠. 네, 요새는 기자하다가 뭐 음식 칼럼니스트, 맛 칼럼니스트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뭐 권은중 기자도 그렇고 그렇죠. 그게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일종의. 봐야 되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음식 전문 기자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비웃더라고요. 야단 맞진 않으시고요. 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네네. 네. 92년도의 생각으로 보자 그러면 그런 직업이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끼리 인사동에서 막걸리 한잔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음식 전문 기자가 돼볼란다 이랬더니 뺨 맞았어요. 아니 뺨을 왜 때립니까? 1992년의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노동자들이 지금 한 끼 하루 세 끼 밥 먹기도 힘든데 음식 전문 기자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게 맛있네 받았다. 저게 맛있네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네. 한가한 소리 아니냐. 그렇죠. 세상 어려운데. 근데 그 92년에 그러면 그런 음식 전문 글쟁이가 그런 직업이 보였느냐 그런 게. 그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이나 유럽에 보면 그런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때 이미. 그러면 한국도 보통 그 GDP가 1인당 국민소득이 보통 한 3만 달러 정도 이르면 미식에 대한 관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겠죠. 먹고 살만 하시니까. 그때 한 2만 달러 됐었고 IMF 때문에 좀 꼬라박았지만은 한 10년 정도 계속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을 해서 10년 정도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때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한 10년 정도 후에는 이런 직업이 존재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뭐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만들어낸 거라고. 이거 엄청납니다. 하긴 1992년이요. 딱 30년 전인데 30년 그때가 전입니다. 군사정권 때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되게 먼 옛날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젊은이들에게 30년이면 긴 세월이지만 맞습니다.
1992년은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자, 이번에 한상훈 셰프님은 네. 어떻게 하다가 셰프가 되셨어요? 지금 황교 선생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네.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셰프지 그때 당시 92년도에는 셰프란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제가 97년도에 조선호텔에 처음 들어갔는데 네. 그때는 대졸이 없었어요. 조리사들이 맞습니다. 다 중졸, 네. 고졸 뭐 중졸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예, 평균이었고 호텔 주방도 그랬다는 거죠. 예, 네. 특히 이제 베이커리 이쪽 분야는 좀 더 그랬고요. 제가 이제 조선호텔에 처음 입사를 했을 때 이제 베이커리를 했어요. 베이커리를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건 좀 적성이 정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요리가 아니라 무슨 생산 이런 느낌이 들어서 빵을 만드는 게 그런 느낌이 듭니까? 예, 이게 창작이라는 느낌은 없고 그 빵은 네. 그냥 레시피대로만 하면 나와요 결과물이. 그래서 좀 창의적인 일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쫄딱 때인데도. 그래서 호텔을 다시 바꿨어요. 저기 인터컨티넨탈에서 다시 시험 봐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양식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요리사 셰프로만 살아오신 건가요? 네, 저는 원래 저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을 음대를 가려고. 네. 예, 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대학에서 이제 성악을 전공하고요. 네. 졸업하고 합창단 생활을 조금 하다가 이거 음악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살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까 황 선생님도 다른 길을 택했듯이 저도 한 10년 동안 음악하다가 이거는 기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또 저희 집에서 또 식당을 하고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다시 요리학교를 또 가가지고 또 배워서 이제 호텔에 입문하게 된 거죠. 음악을 그냥 아마추어로 하신 게 아니라 음대를 나오셔 성악과를 나오셔가지고 또 합창단이라는 것도 아마 프로페셔널한 합창단일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요리사로 전향하시는 건 기자가 마칼럼 리스트 되는 것처럼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두 분 다요. 그게 이제 그 매스컴에서 언론의 매스컴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드라마가 그 대장금이라는 게 대장금 드라마 있었죠. 이영애 씨 나오는. 98년인가? 예. 아마 그것이 저한테 약간의 영향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예.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아주 돈 들여서 음대 가르쳐놨는데 다시 요리한다니까 그때는 좀. 그 제가 보면 야단 많이 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죠. 그렇습니까? 후회 없으시고 잘한 선택. 그럼요. 그래도 저 노래는 가끔 하셔요? 어떠세요? 예,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전에 직장 다닐 때 노래 할 때라고는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가톨릭 신자라 지금 계속 그 세검정 성당에서 성가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검정 신자들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래도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근데 악보는 잘 안 보여요 이제. 악보를 좀 크게 만들면 되죠. 그렇군요. 저 명절 때면 역시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식사하고 이런 재미죠. 그렇죠. 최근에 성균관에서 차례를 좀 간소하게 지내도 된다라고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례상에 대해서 참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각자 집안의 차례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제 주장은 한 10년 전부터 이 차례상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을 해오고 있거든요.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차례 지낼 필요 없다. 아예 상을 간소하게 차리는 게 아니라 지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차례라는 그 관습 자체가 그 유교 전통의 것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조선 시대의 유교 국가였고요. 아니잖아요. 뭐 각자가 다 자기 종교들을 가지고 있죠. 뭐 유교, 불교, 가톨릭, 기독교 뭐 다양한 종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구성원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특정의 종교에서 내놓는 방식으로 조상을 기리는 그 행사를 하는 그
것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국가에서도 추석상 뭐 제사상 차림 비용이 얼마 듭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표하지 말아야 된다.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가격 발표하지 않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케이크 얼마다 발표하지 않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성균관은 뭐 유교 교인들한테 그런 표준안 같은 거 내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를 온 국민이 일반 언론까지 다 다룰 필요는 그렇죠. 없다. 온 국민이 네.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조상을 기리는 일이죠. 특정한 날을 잡아서 조상을 기리는 이런 일은 종교 이념과 관계없이 전 지구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이고 관습입니다. 네, 그렇죠. 각각의 방법으로 그냥 조상을 기리면 되는 거예요. 위에 상에다가 뭘 차려놓고 뭘 해라, 절을 하고 뭘 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 선친이 피자를 좋아했으면 피자 올려놓고 후손들이 피자 같이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피자를 어느 피자 브랜드 피자를 좋아했는데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절이라는 게 조상을 기리는 일이라는 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 선생님은 댁에서 차례를 안 지내세요? 안 지냅니다. 그 없앤 지 한 5년 됐습니다. 5년 정도. 그래도 글 쓰고 한 건 한 10년 전이고 없앤 거 5년. 약간의 제가 집안에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약간의 간극은 있네요. 누구나 다 집집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셰프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집안의 가장입니다. 네네. 저희도 해마다 제사가 1년에 한 5건 그렇죠. 어느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제사 비용을 다 제가 드려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있군요.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네. 정선이었구나. 그래서 4, 5년 전부터 제가 엄마 제사 지내지 마. 그래서 성당으로 모셨습니다. 영세를 받게 해드렸어요. 네, 어머님을. 예. 네. 아이고. 원래 뭐 천주교도 어디 제사 차례 제사 다 지내죠. 네, 그거 뭐 자유롭게 네.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종교 없습니다. 네. 그 청취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차례를 없애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세례받게 하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글 쓰셔서 막내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5년 전에 차례를 없앴답니다. 그 기사를 검색해 보면 이런 제목으로 요즘 기사가 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황교익이 말할 중에 전통대로 하자 그러면 차례를 남자가 다 해야 된다. 남자가 다 한다는 건 조리부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그게 전통입니까? 유교가 가지고 있는 미덕 중에 하나가 자연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교가 일종의 그 생활 철학, 생활 종교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유학자가 가진 태도죠. 네. 봄, 여름, 가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의 산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것도 이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최초의 조리서가 수훈잡방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유학자가 쓴 책이에요. 여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유학자가 드라마 쓰느냐. 대장금이라는 건 약간의 과장된 이야기거나 완전한 100% 허구입니다. 허구.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궁중에서 네, 공감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조선의 유교의 전통으로 보자 그러면 그 유학자들이 계절에 맞춰서 조상이나 그 향교 이런 데서 이 계절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일종의 문안 인사드리는 게 차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도 제수 마련하는 것도 다 유학자들이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전을 붙인다 이런 일들. 그런 것도 다 남자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통대로 하자 그러면 남자가 하는 거니까 지금 추석
차례상 뭐 설날 차례 이런 것들이 항상 부담이 되는 게 여성들이 대체로 그 명절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런 명절 스트레스 없애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냥 남성 여러분들 전통대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아니면 말아라. 저희들은 놀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십시오. 뉴스 보면은 이제 명절 끝난 다음에 이혼하신 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폭발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네, 집집마다 있는데.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 1. 만약 하고 싶으면 남자들이 다 준비해라. 설거지까지 다 남자들이 해라. 그게 아니면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조상들이 서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며느라기가 뭐 우리 손주 며느리가 아유 나 차례상 차리느라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부부싸움 한데 보다는 낫죠. 그렇죠. 그냥 뭐 배달 음식도 좋고 그냥 단품으로 하나 차려 먹고 이래도 된다. 즐겨야죠. 아 명절이니까 즐겨야 된다. 그러니까 추석이 원래 뭘 하는 날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추석은 있었거든요. 갑에 한가위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 그때 왜 이런 그 명절이 있었는가? 달이 밝은 날이거든요. 그 원래는 밤에 나돌아다니지를 못해요. 캄캄하니까 낮에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밤의 시간은 옛날은 귀신의 시간이죠. 귀신이 나오니까 그렇죠. 조명도 별로 집에서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8월 한가위는 달라요. 대보름이니까 보름달이 크게 떠 있고요.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달이 얼마나 밝은지를 잘 모르는데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시골로 한번 가보세요. 불빛이 없는데 이런데 가면 달이 거의 그 해가 뜬 것처럼 밝습니다.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다 보여요. 그래서 8월 한가위는 밤도 인간의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밤에 나다니면서 놀이를 하는 시간. 모처럼 놀 수 있는 날. 그렇죠. 그래서 이 전통을 그대로 잘 살리자 그러면 원래 한가위의 그 유래를 잘 살리자 그러면 시골로 그러니까 불빛이 없는 곳에 가서 달을 즐기는 이런 게 사실 그 추석에 맞는 일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절의 본 뜻을 생각해 보자. 네, 좋습니다. 두 분 일단 한 셰프님부터 명절 때 이번 추석에 드시고 싶은 음식을 하나만 꼽아보라면 뭐가 있으세요? 아 갑자기 그냥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그냥 제가 고향이 강원도 쪽이거든요. 평일에도 길이 엄청 막혀요. 양양호수도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거의 명절 때 안 가고 명절 전후로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식구들이랑 집에서 그냥 LA 갈비나 구워 먹으려고 그래요. LA 갈비. 황 선생님은 이번 추석에 드시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세요? 뭐요? 갈비찜. 두 분 다 갈비군요. 어떤 갈비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전통스럽게 갈비찜 정도는 그 요리사님이 그러죠. 양식 셰프시니까 아무래도. 저는 물에 담긴 고기보다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비탕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고기는 구워야 맛입니다. 셰프님 다 취향이시죠. 자, 추석 특집이라 특별히 노래 한 곡 듣고 가려고 하는데 두 분께 노래 한 곡씩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한상훈 셰프께서는 박인수 이동원의 향수네요. 왜 이 곡을 불러주셨죠? 이 향수라는 곡이 원래 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성악가 클래식 그 성악가를 다닐 때는 가요 부르면 교수님들한테 찍혔어요. 네네 그렇죠. 그랬지.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뭐 순결주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크로스오버 쪽으로 나온 분이 서울대 교수인 박인수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인수 교수님이 이단화로 찍혔어요. 그래요? 그 곡으로 인해서. 대학 교수인데도. 그래서 각종 무슨 직위에서 다 해임되는 그런 사건. 근데 일반 국민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뭐 지금도 노래방 가면 누가 파트너만 있으면 향수를 항상 부르거든요. 명곡이죠. 명곡. 명곡이요. 맞아. 향수. 우리 한상훈 셰프의 추천곡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 진리야 지가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돌아 거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치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써 화살을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주름 휘적시는 것 그곳이 참아 꿈엔도 이치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휘빈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치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시사 프로그램 오창익의 뉴스 공감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침 7시 행복을 여는 아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지현입니다. 네, 노래 나오는 동안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잘 만든 노래라고 그러고 우리 한상훈 셰프께서 정말 잘 부른 노래, 네, 좋은 노래, 명절 때 들으면 진짜 좋은 노래 듣고 왔습니다.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궁금한데 최근에 맛본 음식 중에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번 소개할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상훈 셰프님. 맛본 음식. 네.
저희 가게에서 저희 가게 네, 좋습니다. 네. 저희 가게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제가 여기 오픈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코로나 전이나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외국인 동남아 이쪽 사람들이 채식 비건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주문을 하면은 뭐 빼달라 하면 남는 게 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해서 아예 채식으로 메뉴를 그냥 구성을 했어요. 그냥 뭐 동물성만 빼면 다 비건이니까요. 네네.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제 비건의 명소가 돼가지고. 선생님 이태리 레스토랑이죠. 예. 그러면 피자도 다 비건? 예, 비건 피자가 또 따로 있어요. 네. 파스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굳이 뭐 동물성 안 들어가도 비건 음식을 충분히 응용만 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솔직히 뭐 짜장면도 동물성만 빼면 똑같이 맛나요. 근데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쩌다 하다 보니까 비건 손님이 한 30-40%가 됐어요. 이게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좀 알려져가지고. 근데 확실히 제가 먹어봐도 맛은 맛이지만. 그러니까 청취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한 셰프님이 만든 비건 음식이군요. 예. 정직해서 좋습니다. 우리 황교익 선생님. 네. 황교익 선생님은요. 그 요즘 무화과가 막 나올 때요. 네, 무화과. 그 무화과가 가격이 제가 한 10년 전 가격을 기억을 하는데 그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비슷해요. 오히려 내려간 것 같은 느낌도 그렇습니까? 들고. 그럼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줘야 될 텐데요. 네. 무화과를 의외로 잘 안 드세요. 그러니까 소비가 잘 안 늘어나는 거죠. 이게 보통 저쪽에 그 영암 지역, 네, 그런 데서 많이 전남 하죠. 지역 네. 이쪽에서 많이 생산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농화를 가가지고 이걸 그 무화과를 딴 기억이 있어요. 네. 아주 더운 날 거기는 지금도 굉장히 고온 다습한 이런 지역에 보통 이제 그런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해 뜨면 못 따요.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새벽에 한 4시 이렇게 나와서 따고 해 뜨면 작업을 멈추거든요. 그 분류하는 데에도 거의 냉장고 수준으로 해놓고 작업대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약간 뜨거우면 이제 맛이 가니까. 무화과가 네. 그런 속성이군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맛있는 건데. 네. 그 무화과는 다른 이 과일이 아니라 원래 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뭐 향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단맛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약간 밋밋한 그런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흐릿하고 밋밋한 맛도 이렇게 한번 이게 즐기는 한 계절 딱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시라. 그러니까 무화과를 드셔라. 무화과로 뭘 요리한 거 말고요. 그렇죠. 무화과 뭐 과일은 그냥 먹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무화과 많이 좀 드셔가지고 좀 가격 좀 올렸으면.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가 밑에 영암 뭐 이런 지역에서 나는 과일이잖아요. 지역 과일인 거예요. 지역 과일. 여기 좀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선으로 따지면 제가 동해안 강원도 쪽에 살면은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도루묵 양미리. 완전 영혼의 음식이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안 먹어요. 도루묵 양미리. 그 무화과 가지고 좀 맛있는 요리도 하시고 그러세요. 무화과하고 이태리 음식하고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에 하면은 이 무화과 자체가 많이 달지 않기 때문에 샐러드와 같이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리는 과일이에요. 한상훈 셰프의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무화과 샐러드를 드시면 두 분이 동시에 추천하는 걸 만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요리사신데 집에서도 요리를 하시나요? 많이 하죠. 그렇습니까? 뭐 일 따로 뭐 따로는 아니고요.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뭐 제가 양식 요리사지만 집에서 뭐 피자를 하겠어요. 파스타를 해 먹겠어요. 집에서 추어탕 끓여 먹고 감자탕 끓이고 족발 삶고 집에서 맨날 그런 것만 먹으니까. 족발도 삶아서 직접 해서 드세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족발 삶기가. 뭐 어려운 요리가 아니에요. 압력 밥솥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비건 말씀하시다 족발이 간단하다고 얘기하니까 약간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를 오픈한 지가 4년 됐거든요.
오픈하고 우리 애가 가게 와가지고 아빠가 피자 파스타 이렇게 해주니까 아빠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야 아빠 양식 요리사야. 그러니까 저희 애가 아빠는 한식 요리사인 줄 알았대. 맨날 집에서 탕 끓이고 뭐 족발 삶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양식 요리사로 안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인정을 해주고. 팩트입니다. 선생님도 혹시 요리를 하세요, 댁에서요? 하죠. 생존 요리라고 그러죠. 아 생존 요리는 뭡니까 그럼? 먹고 살려고 네. 네,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하죠. 그 요리 그러니까 음식 관련되는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초기에는 아주 열심히 할 때는 있었어요. 네. 그 요리를 하는 게 아이들의 머리 두뇌 개발에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해요. 외국 책들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 제가 했던 한 1년 정도 했던 일인데 이런 거 바깥에서 먹는 음식 중에 식당에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맛있어. 그걸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조리가 됐을 것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상상을 해요. 그럼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요리사나 주인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또 팁 좀 얻고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똑같이 재현을 하는 거예요. 재현해보기. 네. 그럼 이게 이제 일종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훈련이거든요. 요리 레시피를 펼쳐놔놓고 그대로 따라해도 맛이 안 나와요. 네, 맛이 안 나요. 그 맛이. 완성된 맛을 머릿속에 그려야만이 그 음식이 잘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노래하시는 분들이 악보대로 부른다고 해서 음악이죠. 멋있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감, 이런 감을 가지고 있는 무엇에 완성된 머릿속에 음악적인 어떤 형태를 갖다 그릴 때 그래야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음식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계속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창의적인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두뇌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셰프들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잔머리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좋은 거죠. 잔머리가 좋다는 게 머리 좋은 겁니다. 약간 비하해서 말하는 잔머리 안 해요. 창의적인 머리라고 해야죠. 청와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어요? 제가 38살에 들어가서요. 46이니까 이명박 정부 초에 들어가서 박근혜 정부 3년 반 정도 돼서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대통령직에 계셨군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제 음식을 차린단 말이에요. 물론 주로 이제 한식일 텐데 그러면은 그래도 임금님 수라상처럼 뭐 이렇게 근사하게 차리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요. 그냥 일반 가정식 백반 수준인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제철에 나는 재료로 한다는 거. 좀 재운 재료. 제철에 나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식자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요리사들이 힘들어요. 우리나라 요리사들이.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삼면의 바다에다가 산지, 평지 뭐 이런 이게 의외로 우리가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저희가 그런 생각도 해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처럼 식재료가 딱 고정돼 있으면 요리하기 편하겠다. 이탈리아는 뭐 별거 없잖아. 포도, 오렌지, 올리브 오일, 사계절 몇 개 없어요. 사계절 식자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한국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요. 식자재부터 해서 솔직히 음식 스타일도 전라도 틀리고 강원도 틀리고 조그만 나라가 너무 특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요리사들이 힘들어요. 음식에 관련해서는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다른 나라 같기도 해요. 근데 인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대륙이 인구 14억인데 남인도를 가나 북인도를 가나 저쪽 파키스탄 쪽으로 가나 대체로 카레라는 공통점 이런 건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게 물론 다르겠지만요. 잘 안 보이지만은 또 그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섬세하게 보여요.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처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은 그렇군요. 다양성을 확실하게. 김치만 해도 전국 팔도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요.
그 푸성기 종류 그러니까 풀 종류 이야기 그걸 먹는 종수로 보자 그러면 우리 한민족이 한 1,000종 정도 먹는데요. 엄청난 거죠. 1,000종이요? 네, 그게 아마 그 다양성 그러니까 풀 종류를 먹는 이 다양성에서는 세계 탑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리 방법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데쳐 먹고 볶아 먹고 뭐 전 부쳐 먹고 삶아 먹고 뭐 국에 끓여 먹고 대체로 이렇게 음식이 다양한 그러니까 재료를 다양하게 쓰는 것은 그 지역에 사실 먹을거리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요. 궁핍하면 새로운 식재료들이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다양한 것을 내놓기는 하지만은 농사를 짓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 땅이 일단 유기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고토에 들어가고요. 산지가 70%이고요. 몬순인데도 대륙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지금 장마 태풍막 불잖아요. 이거 몬순의 영향이거든요. 벼농사 짓지만은 사실 그렇게 뭐 몬순 때문에 늘 그 고통스럽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바로 대륙성 기후로 변해요. 겨울이 한 4, 5개월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기간이 그 정도 되죠. 그래서 한반도 전체로는 넉넉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청와대에서도 뭐 대통령이 차례 지내고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살림집이니까. 그 음식은 우리 조리장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럼 똑같이 요새 전 부치고 계시고 이러는 건가요? 지금 한참 준비할 때입니다. 수석이 벌써 며칠 다가왔으니까 지금부터 내일이네요. 지금부터 장 봐서. 근데 이제 그 한번 그 명절 음식이 딱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딱 돼 있는 게 그 뭐 전 종류 한 5가지. 식사 시에는 뭐 갈비탕, 뭐 잡채 기본 메뉴가 딱 있어요. 그래서 반찬만 나물만 바뀌고 매번 이제 음식은 명절 때는 이제 똑같이 이제 모시는 거죠. 청와대 조리장을 했다면 저 셰프 중에는 그래도 영예로운 그렇죠. 저 스펙이잖아요, 소위. 맞습니다.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좀 특이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방송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건가요? 아니요. 제 이제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제가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괜한 걸 여쭤봤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스타일이 많이 달랐나요? 음식을 대하는거나 뭐 드시는거나.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님들은 음식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음식은 그냥 시간 됐으니까 끼니 됐으니까 먹는 것, 행사 있으니까 먹는 거, 뭐 살라고 먹는 거. 그렇지. 그리고 뭐 참모들이랑 이렇게 회의하다가 먹는 거 그런 끼니로 생각하지. 나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런 건 없어요.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하게 되는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여유 없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바깥 정세가 시끄러우면 밥맛이 더 없어요. 그게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근데 이제 음식이 들어가서 안 드시면은 식사랴. 안 드시면은 옆에 분들은 저희를 탓하는 거예요. 그렇지. 맛있게 하지 말아요. 오늘 식당에서 장사 안 되면 다 주방장 탓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거는 어디나. 그래서 참.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이런 거 있으면 MB의 식사량이 막 줄고 총선 때 압승하면 막 늘고 진짜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청와대 간저에서 광화문에서 이런 시위하는 소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들려오거든요. 적나라하게 들린다는 게 뭡니까? 굉장히 크게 들린다는 거죠. 이쪽 이제 그 산을 부딪혀서 그런 소리가 청와대 뒤에 산이니까 바로 이제 들리죠. 반사되듯이 음향이 이게 땅이 울려요. 오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집회하거든요.
괜히 옮겼네 청와대를. 아니, 청와대가 그곳에 있었으면 그러면 광화문에 모여서 상당한 인원이 집회하면 대통령만이 아니라 정말 민중들의 소리, 구호 이런데 신경 안 쓸 수가 없겠네. 땅이 물릴 정도면요. 제 기억으로는 제일 컸을 때가 광우병 파동 그때였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청와대에 없으셨고요. 그 전에 나오셨고. 예. 잘 나왔습니다. 그때 계셨으면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분위기도 되게 싱숭생숭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럼요. 이 모든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우리 셰프나 어느 대통령을 모셨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뭐 아주 영예로운 대통령을 모셨다 그러면 저희가 밖에 나와서도 이렇게 고생했어 이런 말 듣는데 요즘 그런 대통령이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뭐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 인기도 좋고. 그때는 제가 없어서요. 임기 동안에는 인기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인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동안 그래도 지지율이 인기는 상당히 꽤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네. 그런 차이가 있고. 좋습니다. 다시 명절로 가고 싶은데요. 자, 명절 때마다 우리가 하여튼 차례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는데 그건 두 분이 답을 주셨고, 근데 지금 그러면 전 부치고 차례 지내고 이러지 않으면 명절이 좀 긴 거 아닙니까? 뭐 며칠 낸다고요? 아니 빨간 지금, 날이 한 4일 지금 정도인데. 나흘인데요. 네. 아이고 나흘 가지고는 힘들죠. 이렇게 가을 이건 한 보름 정도 놀아야죠. 아이고 네, 황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설날에는 또 한 보름 놀고요. 네. 봉급쟁이는 그게 참 노는 건 좋은데요. 네. 이 자영업 할 때 어떻게 15일 놀습니까? 고정비용이 엄청 나가는데요. 그 원래 명절 그러니까 특히 있잖아요. 설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름이 정상이거든요. 이게 섣달 거범에서부터 대보름까지가 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6일이죠. 그렇죠. 예전에 농경사회 때는 뭐 한 서너 달 노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 놀이가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노는 그런 기간이 이렇게 상당히 깁니다. 원래 길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노는 날을 이렇게 잘라서 뭐 하루 뭐 2, 3일 뭐 이런 식으로 노는 거거든요. 네, 일주일에 하루.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에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놀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왕창 놀아야. 그러니까 일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뒤에 일하는 효율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네. 뭐 여기에 대한 뭐 자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 3, 4일 이렇게 놀고 다시 복귀하잖아요. 그냥 몸만 피곤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뭐 오가는데 너무 지치거나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딱 놀기 좋을 때잖아요. 이렇게 추석이라는 것은 달이 밝은 것도 있지만은 그 날이 이제 이때부터 쾌청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습기가 없고요. 하늘은 높고 네, 아주 맑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놀기 좋은 시간이 지금이거든요. 네. 이럴 때 한 열흘 정도 추석 이래가지고 놀게 해줘야 뭐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네, 말로만 들어도 설레입니다. 열흘 저는 정도 내 놀지만은 열흘 정도 놀게. 하여튼 가을이 이제 시작됩니다. 됐죠 이미 뭐 추석이 올해는 너무 빠르긴 한데 우리 한 셰프님 추천할 만한 가을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을이 있잖아요. 네. 의외로 먹을 게 없어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나오는 게 쌀밖에 없어요. 예,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서 봄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봄. 예. 근데 이제 뜨거워지고 5월달 넘어가면 과일도 별로 없어요. 사과배. 예, 그래서 저희 대통령님 모실 때 보면 이제 뭐 식사 후에 과일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매일 달라야 되는데 굳이 뭐 묵은 뭐 사과나 뭐 사과배. 그것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7월달 되면 이제 수박이 나오기 시작하고 6월달부터
그래서 참 하여튼 그래도 추천할 만한 가을 음식은 전혀 없습니다. 뭐 황 선생님 지난번에 모셨을 때 여름에는 민어, 하여튼 탕이든 전이든 이런 말씀 주셨는데 가을은 추어탕이죠. 아 추어탕입니까? 강원도 출신. 예. 추어탕 만들기 정말 쉽습니다. 이게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셰프여서 모든 게 다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일반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죠. 네. 근데 이제 음식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막상 해보면 네. 유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네. 예. 요즘은 뭐 어디 요리 학교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저도 아주 가끔 요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하면 안 먹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못해서 그런 거겠죠. 유튜브를 안 봐서 그런 건가요? 네, 가을 음식으로 우리 한 셰프님 추어탕을 권해주셨고요. 황교익 선생님은 어떠세요? 가을이 들어오면 그 오징어가 그 동해안에 여름에 막 휴가 가가지고 오징어들 많이 드셨을 거예요. 뭐 오징어 물에도 먹고 뭐 이런데 아직까지 그 여름 오징어는 몸집이 아직 키우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금 어린 것을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그 산 이름 왜 이러지 제가 강원도의 그 유명한 산을 간다. 설악산. 네. 설악산이 단풍이 들 쯤 되면 그때 잡히는 오징어들은 굉장히 두툼해요. 네. 그래서 그 두툼한 살도 두툼한 걸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 이렇게 회 먹으면 정말 오징어 맛있거든요. 회를 그럼 동해에서 먹어야 되겠네요. 네. 오징어는 어떨 때 제일 맛있냐면요. 오징어는 비쌀 때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언제가 비쌉니까? 그러니까 이 많이 날 때가 있고 적게 날 때가 있어요. 네. 뭐 10,000원에 2마리 할 때가 있고 10,000원에 20마리 할 때가 있어요. 네. 비쌀 때. 비쌀 때 먹어야 맛있어요. 지금 그 음식 지금 비싸게 파십니까? 예? 아 저희 별로 안 비싸요. 두 분하고 말씀 몇 마디 안 나눈 것 같은데 한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황교익 선생님 추천곡 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 귀향이라는 귀향. 예, 1970년대 폭 음악인데 음악 자체가 풍이 약간 종교적인 냄새가 나요. 누가 부른 노래? 곽성삼이라는 그 70년대에 포크송이 크게 유행을 할 때 그 가수인데 다른 여러분들에 비해서 훨씬 토속적인 냄새가 나는 목소리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곽성삼의 귀향 이런 노래가 처음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황교익 선생님 믿고 즐겨봐 주시고요. 명곡입니다. 네, 명곡이니까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교익 마칼럼니스트 그리고 한상훈 셰프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석 연휴지만 정상적으로 방송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창익의 뉴스 공감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정범구 전 독일 대사 모시고 우리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쉴곳 찾으리라 서산의 위엄 갈 길을 재촉하네 저 눈물의 언덕 넘어 이제